노인네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전주천 바닥에 수장시키는 게 일이나 될 것 같냐?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가 고요한 공방의 공기를 찢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전주 한옥마을의 밤거리는 평소라면 고즈넉한 운치로 가득했겠지만 오늘 이 골목만큼은 살기가 감돌았다. 명잔의 공방 안쪽 수십 년 손때가 묻은 자수틀 옆으로 이명자 여사가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바닥을 짚고 있었다. 그 앞에는 거구의 사내 셋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중 가장 질이 나빠 보이는 사내 하나가 이명자의 턱 밑으로 시퍼런 날이 선 회칼을 들이밀고 있었다. 19파 행동대장 강철구였다. 아이고 선생님들. 제가 뭘 봤다고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밤눈이 어두워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이명자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젖어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그녀는 우연히 목격해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다. 공방 뒤편 으슥한 골목에서 국보급으로 보이는 백자 항아리가 검은 세단 트렁크로 옮겨지는 장면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역 유지 행세를 하는 최석환이 있었다. 보셨잖아. 아주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보셨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실까? 어둠 속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19파의 두목 최석환이었다. 그는 고급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이명자 앞으로 다가왔다. 기름진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여기 한옥마을에서 꽤 오래 장사하셨죠? 아드님은 없으시고 군대 갔다는 딸내미 하나 있다던데. 최석환의 입에서 딸 이야기가 나오자 이명자의 눈빛이 급변했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와 보호 본능으로 바뀌었다. 내 딸 건드리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들 다 잡아갈 거야. 최석환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무서운 게 돈이고 권력입니다. 어머님, 오늘 본 거 이 뻥끝이라도 하시면 그 자랑스러운 딸내미가 군복 벗고 장례식 치르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최석환은 이명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우르르 몰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명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쉬었다. 다음 날 오후 전주역 광장. 따가운 햇살 아래 짧게 쳐올린 머리를 한 여자가 기차에서 내렸다. 정미소였다. 검은색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고향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만큼은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얼마만이지. 군 생활 15년. 그것도 일반 부대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작전과 기밀 임무를 수행하느라 명절에도 제대로 집에 오지 못했었다. 전역 신고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이 되어 처음 밟는 고향 땅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는 대신 걷기를 택했다. 짐이라곤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전역을 했음에도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주위의 시선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버릇은 여전했다.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 위치와 허리춤을 스캔했다. 직업병이었다. 한옥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관광객들의 웅성거림과 길거리에 늘어선 음식 냄새가 그녀를 반겼다. 평화로웠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머니 저 왔어요. 명잔의 공방의 미닫이 문을 열며 미소가 밝게 외쳤다. 평소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등짝을 때리며 반겨주었을 어머니였다. 하지만 공방 안은 적막했다. 진열된 자수 작품들 위로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묘한 위화감이 감돌았다. 어머니? 미소의 미간이 좁혀졌다. 안쪽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소리 없이 신발을 벗고 방 쪽으로 다가갔다. 707 시절 익힌 잠입 보행법인 고양이 걸음이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방문을 열자 이명자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아파? 미소의 목소리에 이명자가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걷어찼다. 퀭한 눈, 부르튼 입술.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미소니? 벌써 왔어? 연락도 없이. 이명자는 황급히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미소가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어머니의 팔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다. 이건 공포에 질린 사람의 반응이었다. 무슨 일 있었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어조였다. 미소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많은 테러범과 인질들을 상대하며 눈빛만으로 상대의 심리를 읽어내는 훈련을 받은 그녀였다. 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아니야, 아무 일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밥은? 밥 먹었어? 이명자는 황급히 말을 돌리며 부엌으로 향하려 했다. 미소는 어머니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엄마, 나 이제 군인 아니야. 훈련 때문에 바빠서 못 오는 딸 아니고 이제 엄마 옆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백수라고. 그러니까 말해봐. 누가 그랬어? 미소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깨진 화분으로 향했다. 급하게 치운다고 치웠지만 흙가루가 문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방 입구 기둥에 묻은 희미한 진흙 자국. 그것은 등산화나 작업화 밑창에서 나온 것이었다. 관광객이 신을 만한 신발 자국이 아니었다. 이명자는 딸의 눈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딸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저 끔찍한 놈들이 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입을 막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님이랑 말다툼이 좀 있었어. 장사하다 보면 있는 일이다. 미소는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을 놓아주었다. 더 추궁해봤자 어머니 입만 아플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알아내면 그만이었다. 알겠어. 피곤할 텐데 좀 쉬어. 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미소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다시 밖으로 나왔다. 공방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조금 전에 효녀 정미소는 사라지고 인간 병기 정중령이 돌아왔다. 그녀는 공방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담장 아래 지식여진 담배꽁초.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의 타이어 자국. 그리고 담장 너머를 감시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전봇대 옆에 수상한 껌 자국까지. 프로는 아니군. 하지만 일반 양아치보단 조직적이야. 미소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군 시절 정보과에서 근무했던 후배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민간인이 된 이상 군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건 공적인 작전이 아니었다. 사적인 응징이었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공방 쪽을 힐끔거리는 것이 미소의 시야에 들어왔다. 놈들은 관광객인 척하고 있었지만 펑퍼짐한 재킷 안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무언가를 숨길 수는 없었다. 삼단봉이나 칼일 것이다. 미소는 모르는 척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저기요. 미소가 말을 걸자 사내들이 흠칫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목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가장 순진무구한 관광객의 표정이었다. 사내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저쪽으로 쭉 가서 올라가면 돼요. 바쁘니까 비키쇼. 아,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 여기서 뭐 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서 계시던데. 미소의 질문에 사내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아가씨가 알 거 없잖아.
갈 길 가라니까. 사내가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 그 순간 미소의 눈이 사내의 손목 안쪽 문신을 포착했다. 19. 촌스러운 글씨체로 새겨진 문신이었다. 19파. 전주 지역을 주름잡고 있다는 토착 폭력 조직. 어머니를 떨게 만든 놈들의 정체가 윤곽을 드러냈다. 미소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척하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발길은 오목대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옥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근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 난간에 선 미소는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들이 물결치는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아름다운 곡선들 사이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 그녀의 눈에는 보였다. 19파라. 미소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구역에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가르쳐줘야겠네. 그녀는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군용 장비는 없었지만 그녀가 직접 개조한 소형 드론과 고성능 녹음기, 그리고 튼튼한 자일이 들어있었다. 오늘 밤 전주 한옥마을의 지붕 위로 낯선 손님이 찾아들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미소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며 그녀는 오목대 쪽을 바라보았다. 수풀이 우거진 그곳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놈들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미소 중령님 되십니까? 부드럽지만 어딘가 자기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전역했습니다. 누구시죠? 아, 실례했습니다. 저는 문화재청에서 나온 김현수라고 합니다. 어머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현수. 문화재청. 미소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어머니가 겪은 일이 단순한 행패가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금 어디입니까? 한옥마을 입구 카페에 있습니다. 혼자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거든요. 미소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현수라는 자 적인가 아군인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 법이다. 미소는 옥상 난간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2층 높이였지만 착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의 그림자가 한옥의 담벼락을 타고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전주 한옥마을 외곽, 인적이 드문 전통 찻집 다양. 은은한 쌍화차 향기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석 자리에 앉은 남자는 초조한 듯 찻잔의 테두리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렸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 김현수였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정미소가 들어섰다.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찻집 내부를 훑었다. 손님은 김현수뿐이었다. 주방에 있는 주인조차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미소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정미소입니다. 아, 와주셨군요. 김현수입니다. 문화재청 단속반 소속입니다. 김현수가 명함을 내밀었다. 미소는 명함을 집어들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김현수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본론만 하시죠. 우리 어머니가 보신 게 뭡니까? 김현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연기는 훌륭했다. 공무원 특유의 피로감과 정의감, 그리고 거대 폭력 조직 앞에서의 무력감이 적절히 섞인 표정이었다. 어머님이 보신 건 국보급 청자입니다. 19파 놈들이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도굴된 매장 문화재를 불법으로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요. 저희가 몇 달째 추적 중인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경찰은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경찰 내통자가 있습니다. 김현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전북 경찰청 내부에도 식구파에게 뇌물을 먹은 간부가 있어요. 신고가 들어가는 즉시 정보가 셉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위험해지신 겁니다. 그놈들이 목격자를 가만둘 리 없으니까요. 미소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내부의 적. 군 시절 가장 치를 떨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오늘 밤입니다. 김현수가 지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오목대 아래 덤불로 가려진 낡은 창고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오늘 자정 놈들이 물건을 옮길 겁니다. 최석환 두목이 직접 나온다는 첩보가 있어요. 저는 공무원이라 접근에 한계가 있고 무력 충돌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중령님은 707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뒷조사했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현장을 덮쳐서 영상 증거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제가 서울 본청으로 직접 가서 검찰 특수부에 넘길 겁니다. 지역 경찰이 손쓰지 못하게요. 미소는 김현수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 호흡, 맥박. 거짓말을 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작전이 끝나면 우리 어머니 신변 보호 문화재청 차원에서 확실하게 책임져. 약속합니다. 제목을 걸고. 김현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지도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찻집을 나가자 김현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꺼냈다. 예, 형님. 낚였습니다. 오늘 밤 오목대 창고. 네, 아주 팔팔한 놈으로 보냈으니 손맛 좀 보실 겁니다. 자정. 전주 한옥마을의 밤은 깊었다. 관광객들의 소음이 사라진 거리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붕 위는 달랐다. 사각. 미소의 발이 기와 지붕의 골을 밟았다.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 복장 대신 활동하기 편한 짙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얼굴은 검은 마스크로 가렸다. 허리춤에는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벨트를 찼다. 무기는 없었다. 굳이 꼽자면 주머니 속에 든 쇠구슬 몇 개와 튼튼한 등산용 로프가 전부였다. 한옥마을의 지붕들은 서로 엉겨붙어 거대한 파도처럼 이어져 있었다. 미소에게 이곳은 최적의 이동 경로였다. 폐쇄회로 카메라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이자 땅 위의 쥐새끼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포식자의 위치였다. 바람 방향 북서풍. 시야 양호. 미소는 낮은 자세로 기와 능선을 달렸다. 기와장이 깨지지 않도록 체중을 분산시키는 보법은 고도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그림자가 되어 오목대 쪽으로 접근했다. 목표 지점인 낡은 창고가 보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자재 창고였지만 주변에 세워진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이곳이 평범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소는 창고 옆에 거대한 은행나무 위로 소리 없이 도약했다.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초소형 망원경을 꺼냈다. 창고 앞마당. 10여 명의 사내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다. 개 중에는 어제 공방 앞에서 봤던 놈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남자. 최석환이었다. 야, 이 새끼들아. 조심해서 안 다뤄?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최석환이 부하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부하가 들고 있던 나무 상자가 휘청거렸다. 죄송합니다, 형님. 빨리 실어. 해 뜨기 전에 군산항까지 가야 된다고. 미소는 벨트에 장착된 카메라를 켰다.
줌 렌즈가 최석환의 얼굴과 열린 상자 틈으로 보이는 고려청자의 푸른 빛깔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빙고. 이 정도면 충분했다. 밀수 현장, 조직의 두목, 그리고 물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미소는 영상을 저장하고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오려 했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 진동이 울렸다. 김현수였다. 지금 전화하면 어떡해. 미소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다. 지금 창고 뒤쪽 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장부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부 조력을 해놨습니다. 장부. 거래 내역과 뇌물 리스트가 적힌 장부라면 식구파뿐만 아니라 그 뒤를 봐주는 부패 경찰들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 미소는 잠시 고민했다.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어머니를 완벽하게 지키려면 놈들의 뿌리까지 뽑아야 했다. 욕심인가?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아니 정의감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미소는 나무에서 내려와 창고 뒤편으로 우회했다. 자풀이 무성한 뒤쪽에는 정말로 녹슨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미소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어두컴컴한 복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저만치 안쪽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사무실 문에 다가가 귀를 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금소금이 들렸다. 철컥. 어서 오십시오, 중령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전신털이 곤두섰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퇴로가 차단되었다. 창고의 낡은 형광등이 파짓거리며 켜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미소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10명이 넘는 식구파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익숙한 얼굴이 걸어 나왔다. 김현수였다. 그는 더 이상 소심한 공무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최석환 옆에 나란히 섰다. 김현수. 미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정중령님이 이렇게 순진하실 줄은 몰랐네. 하긴 군인들이 원래 명령이랑 작전밖에 모르잖아요.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김현수가 킬킬거렸다. 최석환이 김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거들었다. 수고했다 김 실장. 역시 머리는 자네가 좋아. 내가 처리했으면 시끄러워졌을 텐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다니. 최석환이 미소에게 한 발짝 다가왔다. 어이 여전사 양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집구석에서 바느질이나 도울 것이지. 미소는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1대 15. 무기는 없음. 공간은 협소함.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707에서 겪은 수많은 모의 훈련 중에는 이보다 더한 상황도 있었다. 목표는 탈출. 증거는 사수한다. 미소의 시선이 빠르게 주변 지형 지물을 스캔했다. 왼쪽에는 쌓아둔 폐자재 더미, 오른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녹슨 철제 계단, 정면은 적대. 증거는 이미 전송됐다. 미소가 짐짓 여유롭게 말했다. 최석환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요즘 기술 좋잖아. 찍는 즉시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해놨지. 지금쯤 내 동료들이 보고 있을걸?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놈들을 동요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김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형님, 저거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핸드폰부터 뺏어야 합니다. 잡아. 죽이지는 말고 반만 죽여서 핸드폰 뺏어. 최석환의 고함과 함께 조직원들이 달려들었다. 선두에 선 덩치 큰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붕 하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미소는 상체를 뒤로 젖혀 간발의 차로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놈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윽! 거구의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 반동을 이용해 미소는 몸을 회전시키며 뒤따라오던 놈의 턱에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에이! 인연이! 단숨에 2명을 제압하자 놈들이 주춤했다. 하지만 곧 숫자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강목이 날아들었다. 미소는 바닥을 구르며 피했지만 어깨와 등에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오래 끌면 불리해. 미소는 주머니에서 쇠구슬 한 줌을 꺼냈다. 그리고 힘껏 바닥에 뿌렸다. 달려들던 조직원 서너 명이 구슬을 밟고 엉당방아를 찧으며 볼썽사납게 넘어졌다. 그 틈을 타 미소는 철제 계단 쪽으로 질주했다. 계단 난간을 잡고 단숨에 2층 난간으로 도약했다. 저기 올라간다. 잡아. 김현수가 악을 썼다. 미소는 2층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최석환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이거 찾으시나? 아쉽지만 내가 가져가야겠는데. 최석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총 가져와. 전연 다리를 쏘든 뭘 하든 해서 떨어뜨려. 총. 대한민국에서 조폭이 총기를 사용한다는 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놈들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안쪽 사무실에서 엽총을 들고 나오는 조직원이 보였다. 상황이 급박했다. 미소는 2층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닫혀있는 창문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양팔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로 유리를 들이받았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미소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나갔다. 2층 높이. 아래는 덤불숲이었다. 착지 충격으로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뒤에서 쏴. 쏘라고.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탕. 굉음과 함께 미소의 옆 나무줄기가 터져나갔다. 놈들이 진짜로 쏘기 시작했다. 미소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오목대 숲길로 뛰어들었다. 어둠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익숙한 지형이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속도를 내기 힘들었다. 뒤에서 놈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플래시 불빛이 쫓아오고 있었다. 공방으로는 갈 수 없어. 지금 집으로 가면 어머니까지 위험해진다. 경찰서도 믿을 수 없다. 김현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 내부에도 적이 있다. 고립무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미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주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피냄새를 맡은 짐승들처럼 식구파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의 회색 트레이닝복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고 유리 파편에 긁힌 팔뚝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미소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실수했어, 최석환, 김현수. 그녀는 다리 밑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를 살려보낸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지. 미소는 젖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액정은 금이 같지만 다행히 작동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놈들의 파멸을 불러올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살아남아야 했다. 첨벙. 차가운 물살이 발목을 휘감았다. 전주천의 검은 물은 정미소의 거친 숨소리를 삼켜주었다. 다리 밑 교각 뒤편 억새가 무성하게 자란 습지는 그녀가 선택한 임시 은신처였다. 이쪽으로 갔다니까. 핏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다리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췄다. 식구파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머리 위를 울렸다. 미소는 진흙 바닥에 몸을 바짝 붙였다.
차가운 진흙이 깨진 유리 조각에 찢긴 팔뚝의 상처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707 시절 혹한기 생존 훈련에서 익힌 인내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출혈이 심해. 지혈부터 해야 한다. 그녀는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하단을 찢어 팔뚝을 단단히 동여맸다. 발목은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는 듯 했다. 다행이었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오늘 밤은 그녀의 제삿날이 되었을 것이다. 야! 밑으로 내려가서 샅샅이 뒤져. 풀숲 하나하나 다 쑤셔보라고. 최석환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놈들도 급한 것이다. 증거가 담긴 스마트폰을 놓치면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미소는 스마트폰을 꺼내 상태를 확인했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금이 같지만 화면은 켜져 있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안에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이 유일한 무기이자 어머니와 자신을 살릴 생명줄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다. 김현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전북 경찰청으로 가는 것은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의 머리를 들이미는 꼴이었다.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 아니, 한 곳 더 있었다. 언론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전송할 방법이 없었다. 놈들이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군인 특유의 직감이 발동했다. 투박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억새밭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이, 여기 뭔가 눌린 자국이 있는데? 조직원 하나가 미소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거리는 불과 5미터. 미소는 숨을 멈추고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꽉 쥐었다. 놈이 조금만 더 다가오면 목을 쳐서 기절시키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때 반대편 수풀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갔다. 으악! 뭐야? 조직원이 화들짝 놀라 뒤로 넘어졌다. 뭐야, 짐승 새끼잖아. 야, 시간 없다. 저쪽 하류 쪽으로 튀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자. 다른 조직원의 말에 놈들이 우르르 하류 쪽으로 멀어졌다. 하늘이 도왔다. 미소는 놈들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0여 분을 더 기다렸다. 몸이 덜덜 떨려왔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전주천을 따라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옥마을 반대편 남부시장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시장은 새벽부터 상인들로 붐비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 적합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젖은 옷, 흑투성이 얼굴, 피 묻은 팔. 누가 봐도 수상한 행색이었다. 그녀는 시장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폐지 수거 리어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시장통 골목 안쪽 헌옷 수거함이 눈에 들어왔다. 미소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수거함에서 낡은 점퍼와 펑퍼짐한 바지를 꺼내 갈아입었다. 냄새가 났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젖은 옷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깊숙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그녀는 시장을 배회하는 노숙자나 일용직 노동자처럼 보였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미소는 근처 약국이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진통제가 필요했다. 하지만 약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시장 상인들이 켜놓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었다.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여성으로 화면에 흐릿하게 나온 사진. 군 복무 시절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정미소. 그녀의 이름이 특수상해 및 절도 용의자로 보도되고 있었다. 놈들이 선수를 쳤다. 경찰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김현수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지명 수배자가 되었다.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났다. 그래, 공권력까지 동원했다 이거지. 하지만 명심해라. 나는 적지 한복판에 고립되었을 때 더 강해진다. 그녀는 약국을 포기했다.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너무 컸다. 대신 그녀는 시장 좌판에 놓인 소주 한 병과 청테이프, 그리고 커터 칼을 훔치듯 집어들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져두고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의 가장 안쪽 칸. 미소는 소주를 상처에 들이부었다. 끔찍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수건을 입에 물고 삼켰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처치하고 청테이프로 단단히 감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다. 생존은 끝났다. 이제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전주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지만 정미소에게는 전쟁터였다. 그녀는 남부시장의 인파 속에 섞여 상황을 주시했다. 식구파 놈들은 사복을 입고 시장통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다. 놈들은 경찰보다 더 집요하게 그녀를 찾고 있었다. 미소는 놈들의 무전 내용을 엿듣기 위해 가장 어리숙해 보이는 말단 조직원 하나를 타깃으로 삼았다. 골목 어귀, 담배를 피우러 혼자 빠져나온 조직원이 있었다. 헐렁한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를 끄는 놈이었다. 미소는 그가 골목 깊숙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뒤에서 덮쳤다. 윽! 미소는 놈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비틀어 벽에 밀어붙였다. 놈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소리 지르면 팔을 부러뜨린다. 고개만 끄덕여. 조직원이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손을 조금 풀어주었다. 내 어머니 이명자 여사. 지금 어떻게 됐어? 그게. 형님들이 가게 앞에 진을 치고 감시 중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요. 경찰은? 경찰서 형사과장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어서. 신고 들어와도 다 무시하라고. 역시 나였다. 형사과장이라면 지역 경찰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였다. 최석환이 기고만장했던 이유가 있었다. 김현수는 어디 있지? 그 문화재청 양반요? 지금 최 형님 사무실에 있습니다. 물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어해. 미소는 놈의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놈의 귀에 속삭였다. 지금부터 내가 효자가 될 기회를 주지. 가서 경찰이나 내 형님들한테 내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 내 이름도 특별히 굵게 써서 검찰에 넘길 거야. 알겠어? 예.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미소는 놈의 명치를 가볍게 쳐서 기절시켰다. 1시간 정도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놈의 스마트폰과 지갑을 챙겨 골목을 빠져나왔다. 이제 대포폰이 생겼다.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할 위험 없이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근처 허름한 PC방으로 들어갔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먼저 방송사, 신문사, 그리고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의 제보 게시판 목록을 작성했다. 단순히 영상 하나만 보내서는 묻힐 수도 있었다. 형사과장이 연루되어 있다면 언론사 데스크에도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터뜨리려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터뜨려야 해. 미소는 어젯밤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707 시절 정보전 교육을 받으며 익힌 기술이었다. 그녀는 영상에 자막을 입혔다. 전주 문화재 도굴 및 밀반출 현장, 지역 조폭과 공무원의 검은 유착,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자료도 준비했다. 김현수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한 가지 더 확실한 한 방을 준비하기로 했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조직원에게서 뺏은 전화기로 최석환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석환, 물건은 무사한가? 당신들이 찾는 휴대폰, 오늘 정오에 전주 풍남문 광장 한가운데에 놓아두겠다. 찾으러 와라. 그리고 1분 뒤 이번에는 김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현수 씨, 최석환이 당신을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더군요. 당신이 뇌물 받은 장부 경찰에 넘긴다고 하던데. 살고 싶으면 풍남문으로 오시오. 이간질.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술은 없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두 놈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미소는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PC방을 나섰다. 정오까지는 2시간 남았다. 그동안 그녀는 풍남문 광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동성당 쪽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았다. 와서 서로 물고 뜯어봐라. 내가 그 모습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 줄 테니. 미소의 눈매가 서늘하게 휘어졌다. 그녀의 손에는 PC방에서 빌린 고성능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저격 소총이었다. 정오가 다가오자 풍남문 광장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겠지만 미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차가 가스 누출 의심 신고를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 또한 미소가 공중전화로 꾸며낸 연막작전이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광장 한가운데 벤치 위에는 미소가 놔둔 낡은 쇼핑백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급하게 멈춰섰다. 최석환과 19파 조직원들이 내렸다. 동시에 반대편에서 택시 한 대가 멈추고 김현수가 허겁지겁 내렸다. 전동성당 첨탑 아래 덤불 속에 숨은 미소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최석환은 김현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겼다. 김 실장,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설마 저거 가로채려고 왔나? 김현수는 억울함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형님이야말로 저를 팔아넘기려 했다면서요.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뭐? 무슨 개소리야? 나도 문자 받고 왔어. 두 악당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의심의 싹은 이미 트기 시작했다. 최석환이 눈짓하자 부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쇼핑백으로 다가갔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다. 부하가 쇼핑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쓰레기 더미와 함께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이었다. 너희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제 곧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인연이 장난을 쳐. 최석환이 종이를 뺏어 들고 구겨버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찾아. 이 근처에 있어. 쥐새끼 같은 년 당장 잡아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광장 주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평소라면 시정 홍보 영상이 나오던 그곳에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다. 미소가 미리 해킹해둔 근처 상가 건물의 야외 송출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화면에는 어젯밤 오목대 창고의 밀거래 현장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최석환의 얼굴, 주고받는 돈다발, 고려청자의 모습, 그리고 김현수의 비열한 웃음까지. 동시에 광장 스피커를 통해 김현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 내통자가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내부에도 19파에게 뇌물을 먹은 간부가 있어요. 광장에 있던 19파 조직원들은 물론 지나가던 시민들과 차량 운전자들까지 모두 멈춰 서서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거 뭐야? 영화 촬영인가? 아니야,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조폭 두목 아니야? 저기 봐. 저 사람들 저기 있잖아. 시민들의 손가락이 최석환과 김현수를 향했다.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그들을 찍기 시작했다. 최석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이건 단순히 증거를 뺏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적 매장이자 조직의 파멸이었다. 꺼. 저거 당장 끄라고. 최석환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미소는 전동성당 첨탑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의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 완료. 방송사 3사 제보팀,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대형 포털 사이트. 모든 곳에 자료가 뿌려졌다.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707 시절 자신을 아껴주었던 지금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는 옛 상관이었다. 단결. 정미소 중령입니다. 정중령. 자네 뉴스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더군. 어떻게 된 건가? 누명입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벗길 증거와 거대 범죄 조직의 실체를 지금 막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군 차원에서 개입해 주십시오. 예비역 중령이 조폭과 결탁한 부패 경찰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치 말해. 헌병대 특임대 출동시킨다. 자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 있으면 다 쓸어버리라고 하지. 미소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은 그녀의 시야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부패한 형사과장이 이끄는 경찰들일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최석환과 김현수는 당황하여 차에 타려 했지만 시민들이 그들의 차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저놈들 도망간다. 잡아야 해. 저기 경찰 온다. 하지만 경찰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또 다른 검은색 승합차들이 광장 반대편에서 들이닥쳤다. 번호판에는 6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헌병대였다. 미소는 나무 그늘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2라운드 시작이다. 각오해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다. 당당하게 걸어나가 저들의 죄를 물을 차례였다. 삐뽀삐뽀.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전주 풍남문 광장을 뒤덮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주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광장 동쪽에서는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순찰차들이, 서쪽에서는 육군 헌병대 소속 승합차들이 동시에 진입하며 서로를 마주보게 된 형국이었다. 비켜. 경찰 작전 수행 중이야. 19파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것으로 의심되는 형사과장이 차에서 내려 고함을 쳤다. 그는 최석환과 김현수를 자신의 차에 태워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겉으로는 연행이었지만 실상은 도주를 돕기 위함이었다. 끼익. 헌병대 차량이 경찰차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갖춘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이 순식간에 차에서 뛰어내려 진을 쳤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진압봉과 방패가 들려 있었다. 육군 헌병대입니다. 해당 용의자들은 군형법 위반 및 민간인 테러 혐의와 관련된 중요 참고인이므로 저희가 신병을 확보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형사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봐. 여기는 민간구역이야. 군인이 어디서 함부로 설쳐? 피해자가 예비역 중령이며 현역 시절 국가기밀을 다루던 요원입니다. 그녀에 대한 테러 시도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비키십시오. 살벌한 대치였다.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광판에서는 여전히 최석환 일당의 범죄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여론은 이미 군인들 편이었다. 저 경찰들 조폭이랑 한패라더니 진짜네. 범인들 빼돌리려는 거 봐. 시민들의 수군거림이 형사과장의 귀에 꽂혔다. 그는 식은땀을 흘렸다.
여기서 헌병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가는 자신마저 끝장날 것이 뻔했다. 그때 전동 성당 쪽에서 정미소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절뚝거렸지만 꼿꼿한 허리는 굽혀지지 않았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와 붕대가 그녀가 겪은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정미소 중령입니다. 미소가 헌병 대장 앞에 섰다. 대장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신변 보호 및 용의자 이송 지원 나왔습니다. 미소는 형사과장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형사과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어머니, 지금 공방에 갇혀 계십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타시죠. 헌병 대장은 최석환과 김현수를 헌병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부를 거야. 최석환이 발악했지만 특수부대원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개처럼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에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미소는 헌병차를 타고 한옥마을로 향했다. 명잔의 공방 앞은 여전히 19파 똘마니들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헌병대가 들이닥치자 놈들은 쥐새끼처럼 골목으로 도망치기 바빴다. 엄마. 미소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난장판이 된 공방 안쪽 방에서 이명자 여사가 떨고 있었다. 미소야. 이명자는 딸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달려왔다. 이게 무슨 꼴이야. 나 때문에, 못난 어미 때문에. 아니야, 엄마.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미소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졌다. 707의 전설, 인간 병기라 불리던 정미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지켜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주먹이 아닌 법으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야 할 시간이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전주는 발칵 뒤집혔다. 정미소가 폭로한 영상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검찰청에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하지만 최석환과 김현수는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검찰 조사실. 최석환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곰탕 국물을 떠먹고 있었다. 증거요? 그 영상 조작된 겁니다.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기술 좋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앙심 품고 만든 가짜 영상이라니까요. 변호사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영상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훼손되어 있어서 법적 효력이 의심됩니다. 게다가 제 의뢰인은 당시 그 창고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김현수 또한 마찬가지였다. 저는 협박받아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미소 씨가 저를 납치해서 영상을 찍으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 했다. 설상가상으로 부패한 경찰 라인이 증거 인멸을 도왔는지 창고 현장에서는 지문 하나 나오지 않았다. 여론은 뜨거웠지만 법정 싸움은 증거 싸움이었다. 자칫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거나 가벼운 형량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미소는 이 소식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법대로 하자더니 법을 가지고 노는군. 병실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검사가 들어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박 검사였다. 그는 정의감은 넘치지만 노련한 변호인단에 고전하고 있었다. 중령님, 아니 정미소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놈들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어요. 최석환 위에는 더 큰 배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물증, 그러니까 장부나 거래 내역 원본이 없으면. 미소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장부. 김현수가 말했던 그 장부 말이죠. 네.
창고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아마 미리 빼돌린 것 같습니다. 미소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최석환 같은 인간은 의심이 많다. 절대 남에게 자신의 목줄인 장부를 맡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에 두지도 않는다. 그가 가장 믿는 곳,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곳. 미소의 기억이 사건 당일로 돌아갔다. 오목대 창고에서 도망칠 때 최석환이 김현수에게 했던 말. 내 구역. 그리고 공방에 왔을 때 봤던 그의 구두에 묻어있던 붉은 황토. 전주 한옥마을 바닥은 대부분 시멘트나 보도블록이다. 붉은 황토가 있는 곳은 드물다. 박 검사님, 최석환이 최근에 매입한 부동산 중에 한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박 검사가 서류를 뒤적였다. 본인 명의는 없고 차명으로 의심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교동 쪽에 있는 낡은 고택인데 최근 바닥 공사를 다시 한다고. 거기입니다. 네. 놈들은 풍수지리를 따지는 미신을 믿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자리에 돈을 묻어두죠. 그 고택의 구들장 밑. 거기에 있을 겁니다. 미소의 직감이었다. 박 검사의 눈이 빛났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교동의 한 고택을 덮쳤다. 미소의 말대로 안방 구들장을 뜯어내자 기름종이에 싼 금고가 나왔다. 금고 안에는 10년간의 문화재 밀매 내역과 뇌물을 상납한 공무원, 경찰, 심지어 정치인의 이름까지 적힌 비밀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것은 핵폭탄이었다. 장부가 발견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버티던 최석환과 김현수는 서로가 먼저 불겠다며 검사에게 매달렸다.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된 것이다. 뇌물을 받았던 형사과장은 긴급 체포되었고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 공판날. 전주지방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백 명의 시민들과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법원 정문 앞에는 19파 엄벌, 정미소 모녀 힘내세요라고 적힌 피켓이 물결쳤다. 정미소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법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등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다. 정미소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미소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피해를 본 자는 보상을 받는 것. 그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였다. 법정 안. 푸른 수의를 입은 최석환과 김현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장부와 영상 그리고 김현수의 자백을 토대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피고인 최석환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뇌물공여, 범죄단체 조직 등 총 12가지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25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최석환은 고개를 떨구었다. 이어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최석환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또한 범죄 수익금 150억 원을 전액 추징한다. 피고인 김현수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명자 여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소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등 위로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판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고 이명자와 정미소에게 입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5억 원을 배상하라. 완벽한 승리였다. 징역형으로 그들의 인생을 격리하고 배상 판결로 그들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최석환이 끌려나가며 미소를 노려보았다. 이 독한 년. 두고 보자. 미소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잘 가라. 법정을 나오자 구름처럼 몰려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정의는 살아있다. 정미소 만세. 훌륭합니다. 방송사 카메라는 모녀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미소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지난밤들의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듯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미소였다. 며칠 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전주로 내려왔다. 그는 정미소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표창장을, 이명자 여사에게는 위로금과 함께 공방 복구 지원 증서를 전달했다. 명잔의 공방은 다시 문을 열었다. 전주 한옥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수작품을 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녀를 응원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공방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자수를 놓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는 생각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삶도 명예로웠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낸 지금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707 시절 동료들이었다. 정중령. 아니 정 사장님. 전역하더니 더 바쁘다며. 우리 이번 휴가 때 전주로 회식하러 간다. 딱 기다려. 미소는 껄껄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옥의 처마 끝에 걸린 구름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다. 전주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계절이 바뀌었다. 사건이 있었던 그해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물러가고 전주 한옥마을에는 붉고 노란 단풍이 내려앉았다. 경기전 돌담길을 따라 은행나무 잎이 황금비처럼 흩날렸다. 명잔의 공방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새로 단장한 공방 간판은 윤기가 흘렀다. 최석환 일당에게 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공방을 확장하고 낡은 시설을 모두 보수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은 지역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어머, 여기가 뉴스에 나온 그곳이죠? 작가님, 작품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관광객들이 이명자 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사건 당시의 공포에 질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본연의 온화하고 강단 있는 예술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이지요. 자, 천천히들 보세요. 이명자는 가게 안쪽에서 묵묵히 차를 끓이고 있는 미소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찻잔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절도 있었고 등은 꼿꼿했다. 가게 한편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문화재 밀반출 및 조폭 유착 사건의 주범 최석환과 김현수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20년과 15년형을 확정했으며 이들은 남은 형기를 독방에서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미소는 잠시 찻잔 닦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통쾌함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악은 처단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딸랑. 그때 공방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들이 들이닥쳤다. 충성. 정중령님. 아니 사장님. 저희 왔습니다. 건장한 사내 5명이 우르르 들어왔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미소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팀원들이었다.
휴가를 맞춰 전주까지 내려온 것이다. 야, 조용히 좀 해. 여기 작전 지역 아니야. 미소가 피식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팀원들은 이명자 여사에게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뉴스 잘 봤습니다. 따님이 아주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으셨던데요. 저희 대장님이 원래 한 성격 하시지 않습니까? 조폭놈들 사람 잘못 건드렸죠. 공방 안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이명자는 아들 같은 청년들의 방문에 신이 나서 떡과 과일을 한가득 내왔다. 많이들 먹게. 우리 미소 지켜주느라 고생한 사람들인데. 그날 저녁 미소와 팀원들은 오목대 근처 주막에서 회포를 풀었다. 막걸리 잔이 오가고 옛 이야기들이 안주 삼아 나왔다. 대장님,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다시 복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상부에서도 대장님 능력 아까워서 스카우트 제의하려고 난리라던데. 팀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소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군인으로서의 살. 명예롭고 가슴 뛰는 일이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은 그녀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그녀는 깨달은 것이 있었다. 국가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 또한 위대한 임무라는 것을. 아니, 나는 여기가 좋아. 미소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서는 총 대신 바늘을 잡고 적을 감시하는 대신 어머니의 웃음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소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전주 한옥마을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정미소. 내가 지켜야 할 구역이 여기 있거든. 팀원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다운 대답이었다. 밤이 깊었다. 팀원들을 숙소로 보내고 미소는 혼자 오목대에 올랐다. 몇 달 전 피를 흘리며 쫓기던 그 숲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자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기와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진 한옥마을의 야경. 집집마다 켜진 따뜻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과 웃고 떠들 것이다. 최석환과 같은 악인들이 위협하던 어둠은 사라졌다. 그 평화를 지켜낸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용기였다. 바람이 불어와 미소의 머릿결을 스쳤다. 시원했다. 중령님.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 검사였다. 그는 사복 차림으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서 있었다. 여전하시네요. 높은 곳 좋아하시는 건. 검사님이 여긴 웬일입니까? 서울 안 가셨어요? 아, 그게. 이번에 전주지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내려온 김에 인사도 드릴 겸 공방에 들렀더니 여기 계시다고 해서. 박 검사의 얼굴이 달빛 아래서 살짝 붉어졌다. 그리고 어머님이 떡을 너무 많이 싸주셔서 보답으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미소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픽 웃음을 터뜨렸다. 전장에서는 귀신보다 무섭다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여자의 미소였다. 글쎄요.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비싼 거 사주셔야 할 텐데. 아, 예. 물론입니다. 전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소는 다시 한옥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있는 집, 믿음직한 동료들, 그리고 어쩌면 새로 시작될지도 모르는 인연.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미소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맑고 달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은조렸다. 충성. 임무 완료. 현재 시각부로 정미소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녀는 박 검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목대를 내려갔다. 그녀의 뒤로 둥근 보름달이 한옥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밝고 따뜻한 빛이었다. 전주천의 살얼음이 녹고 버들 강아지가 피어오르는 초봄이 찾아왔다. 사건이 종결된 지 반년. 정미소의 손에는 더 이상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끝은 고운 비단실과 바늘을 잡고 있었다. 미소야, 여기 매화꽃 자수 놓는 것 좀 봐라. 힘을 너무 주면 천이 운다니까. 이명자 여사의 타박에 미소가 혀를 내둘렀다. 어머니, 차라리 테러범 제압하는 게 더 쉽겠습니다. 이 바늘이라는 놈은 제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어허, 707 호랑이 교관이라더니 바늘 앞에서는 순한 양이네. 모녀의 웃음소리가 공방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갔다. 그때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깔끔한 코트 차림의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든 남자 박 검사였다. 실례합니다. 어머님 계십니까? 이명자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아이고, 우리 박 서방. 아니, 박 검사 왔는가? 어서 오게. 박 검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미소는 짐짓 모른 척하며 자수틀만 바라보았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또 오셨습니까? 검찰청 일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미소의 퉁명스러운 말에 박 검사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게 마침 이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소 씨가 좋아하신다고 했던 호두과자 좀 사왔습니다. 세 사람은 공방 마루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유자차 향기가 감돌았다. 참 소식 들으셨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최석환 말입니다. 박 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수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독방 기간이 늘어났답니다. 게다가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영치금도 다 끊겼고요. 아주 비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소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김현수는요? 그 친구는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감형받아 보려고 용을 쓰는데 워낙 죄질이 나빠서 어림도 없을 겁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평온함이었다. 그나저나 미소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남부시장 야시장에 맛있는 게 많이 생겼다던데. 박 검사가 눈치를 보며 데이트 신청을 했다. 이명자가 미소의 등을 찰싹 때렸다. 아, 젊은 사람들이 방구석에만 있으면 쓰나. 얼른 나가보게. 나는 저녁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미소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순찰도 돌 겸 해서요. 순찰은 무슨? 데이트 잘하고 오라고. 두 사람은 어둑해진 한옥마을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관광객들의 활기찬 소음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박 검사는 미소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미소 씨, 그거 아십니까? 네. 미소 씨는 웃을 때가 제일 예쁩니다. 예전 법정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꿈에 나올까봐 겁났거든요. 검사님도 참. 제가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숨기고 살았던 것뿐이죠. 미소는 문득 쇼윈도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적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맹수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랑받고 있는 여자의 부드러운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미소 씨. 박 검사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불렀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매일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소는 대답 대신 박 검사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었지만 박 검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전주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한옥마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았다. 최근 들어 관광객들의 지갑이나 귀중품이 사라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지만 범인들은 CCTV 영상 기록 장치 사각지대만 골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아이고, 이를 어째. 서울에서 온 손님이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대. 이웃 상인의 하소연을 들은 미소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단순 좀도둑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입니다. 미소는 공방 앞마당에서 몸을 풀었다. 오랜만에 근육들이 기지개를 켰다. 어머니, 가게 좀 봐주세요. 동네 마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미소는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거리에 나섰다. 그녀는 범인을 찾는 대신 범인들이 노릴 만한 먹잇감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뒷주머니에 장지갑을 엉성하게 꽂아두고 관광객처럼 두리번거리며 골목길을 걸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경기전 돌담길 으슥한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셋이었다. 하나, 둘, 셋. 포위하고 있군. 미소는 모르는 척 걸음을 옮겼다. 한 놈이 일부러 미소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아, 죄송합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 있던 놈의 손이 미소의 뒷주머니로 뱀처럼 파고들었다. 탁! 미소의 손이 놈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이 여자 뭐야? 남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면 손목 하나는 걸었어야지. 미소가 놈의 팔을 비틀자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놈이 바닥에 꽂혔다. 당황한 나머지 두 놈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인연이 죽고 싶어? 미소는 피식 웃었다. 최석환 같은 거물급 조폭도 상대했던 그녀에게 이런 잡범들은 준비 운동 거리도 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장사를 해? 전주 바닥에서 소매치기라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놈들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미소는 고개를 살짝 숙여 칼날을 피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퍽, 단 2번의 타격음. 두 놈은 거품을 물고 바닥을 뒹굴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미소는 바닥에 널브러진 놈들을 쳐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박 검사님? 저 미소입니다. 여기 경기전 돌담길인데 쓰레기 봉투 3개만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경찰분들 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들은 바닥에 묶여있는 소매치기범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놈들은 전국을 돌며 소매치기를 일삼던 지명 수배자들이었다. 역시 정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우리 실적 좀 올리겠습니다. 경찰팀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역시 우리 동네 보안관이야. 저 언니 너무 멋있어. 그때 인파를 해치고 박 검사가 달려왔다. 미소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습니까? 그는 사색이 되어 미소의 몸을 이리저리 살폈다. 미소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박 검사를 진정시켰다. 저는 멀쩡합니다. 놈들이 뼈가 좀 부러졌을 것 같긴 한데. 박 검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꽉 껴안았다. 제발 부탁인데 위험한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님은 펜 잡는 분이시잖아요. 칼 잡는 놈들은 제가 상대하는 게 빠릅니다. 미소의 당당한 말에 박 검사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한옥마을. 미소는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소소한 행복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가 있는 한 이 마을의 평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다. 명잔의 공방 앞마당에는 국화꽃이 만발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이명자 여사의 자수 인생 40년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자
공방 확장 개업 1주년 기념일이었다. 마당에는 잔치상이 차려졌다. 시루떡, 잡채, 전, 그리고 잘 익은 막걸리까지.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미소의 군대 후배들, 박 검사의 동료들까지 모두 모여 북적였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이 자수 병풍은 정말 국보급입니다. 박 검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명자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많이들 드시고 가요. 미소는 분주하게 음식을 날랐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저녁이 무르익고 보름달이 한옥 처마 끝에 걸렸을 때였다. 박 검사가 마이크를 잡고 마당 중앙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박 검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미소는 쟁반을 든 채 멈춰 섰다. 제가 평생 죄인을 심판하는 일만 하고 살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정미소 씨를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아끼고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어떤 건지 말입니다. 좌중에서 환호성과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 검사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미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정미소 씨, 당신의 남은 인생 제가 지켜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반지 상자가 열렸다. 소박하지만 반짝이는 은반지가 그곳에 있었다. 미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심장이 요동친 적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지키려면 체력 훈련 좀 더 하셔야 할 텐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녀만의 승낙 방식이었다.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박 검사는 활짝 웃으며 미소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명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영감, 보고 있소? 우리 딸, 이제 정말 행복해지려나 보오. 미소는 박 검사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그녀에게 세상은 싸워야 할 적들로 가득 찬 전쟁터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지켜야 할 사람들과 사랑해야 할 순간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전주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렸다. 그 고요하고 따뜻한 빛은 정미소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 마을의 앞날을 축복하듯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 전직 특수요원 정미소의 작전은 이것으로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행복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임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